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고용보험법 관련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고용보험법. 용어의 정의부터 시작합니다.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에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 네, 이것을 고용보험법에서는 이직이라고 합니다. 고용관계가 끝나는 것, 이직. 다음,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 근로의사 능력이 있는데 취업 못한 것은 무엇인가요? 실업이죠. 실업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급 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인정한다라고 해서 실업의 인정. 그래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실업의 인정이 되어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 이것이 보수. 다만,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중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품은 보수로 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용어 정리하시면 되고요. 일용 근로자라는 것은 단시간이죠. 1개월 미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 일용 근로자. 네. 그래서 이직, 실업. 이직은 고용관계 끝나는 것. 실업은 근로의사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 실업의 인정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것이죠. 보수.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 요 굵은 글씨 내용을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일용 근로자는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사람. 이렇게 정리해 하시고요. 문제까지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용어 정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실업의 인정이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급 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 일용 근로자는 1개월이었습니다. 정답 2번. 이직은 고용관계 끝. 실업은 근로의사 능력이 있지만 취업 못한 상태. 2번 용어의 정의 옳은 것은 피보험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업주를 말한다. 근로자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보험자. 2번 실업이란 근로의사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 2번이 맞는 얘기네요. 보수, 사용자로부터 받는 일체의 금품이 아니고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품을 뺀 금액이라고 했습니다. 일용 근로자는 1개월 미만 고용. 3번, 용어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보수는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이다. 일용 근로자는 1개월 미만 고용. 이직은 고용관계 끝나는 것. 실업은 근로의사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 용어의 정의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이번에는 고용보험. 고용보험에서 피보험 자격의 상실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실일, 취득일, 그리고 피보험 자격의 신고 관련 내용 정리할게요. 자, 먼저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피보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날짜. 피보험 자격의 상실일은 적용 제외 대상자가 된 날, 보험 관계가 소멸, 이직 사망 다음 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적용 제외 대상자가 된 날, 그리고 보험 관계가 소멸한 날, 이직 사망 다음 날. 요 세 가지예요. 그래서 하나씩 같이 읽어볼게요.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 제외 대상자가 된 날이 피보험 자격 상실일이 됩니다. 그리고 보험 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보험 관계가 소멸한 날, 그래서 적용 제외 대상자가 된 날, 보험 관계가 소멸한 날, 피보험 자격이 상실된다. 그리고 이직 사망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이다. 이직 사망 다음 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보험 관계가 소멸한 날에 피보험 자격을 상실한다. 마찬가지죠. 보험 관계가 소멸한 날. 그래서 자영업자든 근로자든 보험 관계가 소멸한 날에
피보험 자격을 상실한다. 그래서 보험관계의 소멸일이 언제냐?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 과연 언제냐? 사업이 폐업되거나 끝난 날의 다음 날. 요거는 좀 기억을 해두세요. 보험관계 소멸일은 폐업 다음 날이다. 그래서 사업을 폐업한 날, 그 다음 날에 보험관계가 없어집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머지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공단의 승인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에 관해서 공단의 승인을 받은 날의 다음 날. 그래서 소멸일은 그냥 다음 날을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네, 요 세 가지는 그냥 읽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단이 보험관계를 소멸시키는 경우에는 소멸을 결정 통지한 날의 다음 날이다. 사업주의 경우에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첫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이다. 네,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보험관계 소멸일은 폐업 다음 날이다. 그래서 네, 이제 보험관계 소멸일이 이제 피보험 자격 상실일과 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피보험 자격 상실일은 폐업 다음 날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다시 이렇게 하나 더 써붙일 수 있겠죠. 폐업 다음 날. 피보험 자격의 상실일은 폐업 다음 날. 네. 왜냐하면 보험 관계의 소멸일이 폐업 다음 날이니까요. 그래서 요 네 가지를 기억하고 계시면 거의 이제 대부분의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를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피보험 자격의 이번에는 취득일입니다. 지금까지 상실일이었고요. 취득일. 적용 제외 근로자였던 사람이 적용 제외 근로자였는데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됐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고용된 날일까요? 적용을 받게 된 날일까요? 그 적용을 받게 된 날이 취득일이 됩니다. 그리고 보험관계 성립일 전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된 날일까요? 성립한 날일까요? 그렇죠.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이 피보험 자격 취득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 고용보험에 적용 제외가 된 날은 상실, 적용받게 되면 취득, 취득일이 되는 거예요. 보험관계 소멸한 날은 상실일이 되고 성립한 날은 취득일이 됩니다. 그리고 이직사망 폐업 다음 날은 상실일이 된다. 네, 요 5가지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피보험 자격의 신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에 언제예요?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그래서 피보험 이제 새로 입사를 해서 피보험 자격을 신고를 해야 돼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입사일이 되겠죠. 그래서 입사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5일, 4월 5일에 입사를 했으면 5월 15일까지 피보험 자격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그 이전에 해달라고 요구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피보험 자격, 상실일, 취득일 관련해서는 적용 제외가 되면 상실일, 적용을 받게 되면 취득일, 보험 관계가 소멸하면 상실일, 성립하면 취득일, 그리고 이직사망 폐업 다음 날이 상실일이 된다. 피보험 자격 신고는 그 해당 그 사유 발생일에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를 해야 한다 하면 끝. 여러분들 이제 한번 직접 정리를 해보시고요. 문제까지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피보험 자격 취득일과 상실일 틀린 것은 사망한 경우는 다음 날이죠. 이직, 사망, 폐업 다음 날 상실일. 적용 제외 근로자가 적용을 받게 된 경우 적용을 받게 된 날. 고용된 날이 아니고요. 고용보험법에 적용을 받게 된 날이죠. 그래서 2번이 틀린 내용이고요. 보험료 징수법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일 전에 고용된 근로자는 보험관계 성립일이 취득일이 되고요.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적용 제외가 된 날 피보험 자격 상실일.
2번, 피보험 자격의 취득일 및 상실일 옳은 것은 피보험자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의 다음 날이 아니고 그러니까 고용보험법이 적용되는 날에 취득한다 그랬죠. 적용받는 날이 취득일이 된다. 그래서 1번 틀린 내용이고요. 적용받게 된 경우는 적용을 받게 된 날이 취득일이죠. 다음 날이 아니고요. 이직, 사망, 폐업, 다음 날. 3번이 맞고요. 보험관계 소멸한 경우는 소멸한 날이 상실일이 됩니다. 다음 날 아닙니다. 3번 피보험 자격 상실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적용제외 대상자가 된 날, 상실일이 되고요. 이직, 사망, 폐업, 다음 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음 날 맞는 얘기고요.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는 소멸일이 상실일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4번이 정답. 4번 피보험 자격의 취득일 상실일 틀린 것은 원칙적으로 피보험자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다. 그렇죠. 입사일이 이제 피보험 자격 취득일이 되죠. 원칙적으로. 적용 제외였던 사람이 적용을 받게 된 경우는 그 적용을 받게 된 날, 고용된 날이 아니고 적용을 받게 된 날에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2번 틀린 내용. 보험관계 성립일 전에 고용됐다면 보험관계가 성립된 날 피보험 자격 취득일로 보는 것이고요. 적용 제외가 되면 적용 제외가 된 날 상실일이 됩니다. 5번 취득일과 상실일 관한 설명 틀린 것은 적용 제외였던 자가 적용을 받게 된 경우는 적용을 받게 된 날이 취득일이 됩니다. 적용 제외 근로자가 되면 적용 제외가 된 날 상실일이 된다. 이직, 사망, 폐업은 다음 날의 상실일. 이직한 경우도 다음 날이죠. 그래서 4번이 정답. 6번 피보험 자격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보험관계 성립일 전에 고용된 근로자는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이 취득일이 된다. 피보험자가 그래서 다음 날이라고 했으니까 1번이 틀린 내용이네요. 다음 날이니까 틀린 걸 찾는 거니까 1번.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 자격 상실한다. 이직, 사망, 폐업, 다음 날이 상실일이고요.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 고용이 되어 있는 경우, 이건 좀 특이한 경우네요. 이런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중 한 사업의 근로자로서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다. 고용노동부령에 따라서 한 사업의 근로자로서 피보험 자격 취득한다. 4번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자는 언제든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피보험 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7번 고용보험법규상 둘 이상의 사업에 일용 근로자가 아닌 자로 동시에 고용되어 있대요. 그러면 피보험 자격을 취득하는 순서, 어떤 순서가 될까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순서를 묻는 질문입니다. 자, 가장 먼저 임금이 많은 사업이 제일 1순위가 되겠죠. 고용보험, 일단 고용보험 급여와 관련되잖아요. 보험료와 관련이 되니까 통상임금이 제일 많은 사업. 그 다음이 가장 비중이 많은 사업. 월 소정 시간이 많은 사업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순으로 피보험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그래서 A, C, B 정답은 2번입니다. 8번 피보험 자격 신고 설명 틀린 것은 사업주가 피보험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도 이제 정리해 두시고요.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 자격 취득 상실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죠. 네, 피보험 자격 취득 상실 신고.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피보험 자격의 취득 상실 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네, 피보험 자격의 취득 상실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그렇죠. 그리고 피보험
그래서 요것도 이제 정리를 해두시고요. 피보험 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가 아니라 언제였죠? 네. 그 다음 달 15일 이전에 15일까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 달 15일. 그래서 틀린 것은 4번. 네, 이어서 고용보험법의 적용 제외 대상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적용이 되지 않는 대상. 먼저 65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 요거는 두 가지를 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65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 그래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65세 이상 근로자라고 하면 틀린 거예요. 65세 이상이라고 하면 틀린 거고요. 65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 그리고 우리 예전에 했던 거 복습을 해보면 내일 배움 카드. 내일 배움 카드는 발급받을 수 없는 대상 연령이 어떻게 됐죠? 내일 배움 카드는 만 75세 이상은 발급받을 수 없다. 다음, 월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4로 나누면 4주니까요. 주당 15시간 미만인 자도 적용이 제외된다. 월 60시간,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제외되고요. 그리고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적용자, 벌정 유체국. 다 요 세 가지는 다 별도의 그 고용제도, 별도의 그 연금 체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용보험법 적용에서 제외가 된다. 별도의 연금 체계가 있는 경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는 65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사람, 그리고 월 60,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그리고 별도의 연금 체계를 갖고 있는 직업인 경우 적용이 제외된다. 그러면 문제 풀어보시겠습니다. 네, 1번. 고용보험법의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닌 자는 자,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적용자, 별정 우체국 직원, 네, 별도의 연금 체계가 존재하는 직업들이죠. 하지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제공하는 자, 해당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2번, 적용 제외가 아닌 경우, 65세 이후에 고용되는 경우, 자영업 개시하는 경우 적용 제외됩니다. 공무원 제외되고요. 별정 우체국 직원 제외됩니다. 정답 3번. 3번. 네, 이번에는 적용되는 근로자를 묻고 있어요. 정답은 몇 번인가요? 1월간의 소정시간 60시간 미만, 공무원, 별정우체국 직원, 적용 제외 대상인데 65세 이상 근로자는 해당이 되죠. 65세 이상 새로이 고용됐을 경우는 적용 제외된다. 4번, 적용 제외 근로자. 정답 몇 번이에요? 정답은 해당하는 자를 찾는 거죠. 해당하는 자니까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적용받는 자. 네. 4번의 경우는 주 18시간이니까 주 15시간 미만이 아니니까요. 네. 해당이 되는 거죠. 적용 제외가 아닙니다. 5번.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는 정답은 네. 별정우체국 직원, 별도의 연금 체계를 갖고 있는 직업이죠. 이렇게 해서 적용 제외 대상 정리해봤습니다. 이번에는 고용보험기금의 용도예요. 자, 우리가 일을 하면서 매달 납부를 하는 고용보험료. 이게 모여 있으면 이제 고용보험기금이죠. 그래서 이러한 고용보험기금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사용한다. 그리고 실업급여, 그리고 육아휴직급여, 출산 및 출산 전후 육아급여 지급한다. 네. 그래서 실업급여의 경우에는 자, 구직급여 기간 중 추가 산입 시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실업급여를 신청을 하면 구직급여를 받습니다. 그래서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실업상태잖아요. 실업상태니까 국민연금 보험에 가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실업 크레딧 제도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실업 크레딧 제도를 통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면 이 실업 기간 중이더라도 국민연금 기간에 산입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추가 산입된다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국민연금 보험료는 이제 일부만 납부하고 이제 나머지는 금액을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 25%, 네, 25% 납부를 하면 이제 나머지 75%는 지원을 해준다. 그래서 이러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실업 크레딧 제도, 이게 우리가 납부했었던 고용보험 기금에서 사용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오답지로 자주 나오는 것, 건강보험료 지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네, 건강보험료는 고용보험법과 관련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료의 반환도 고용보험기금에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일시 차입금을 상환하고 이자를 내는 것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업무를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자에 대한 출연금, 네, 이런 걸로 고용보험기금이 사용이 된다.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바로 보시면 고용보험법령상 고용보험기금의 용도 아닌 것은 일시차입금 상환하고 이자 내는 것, 실업급여를 지급하고요. 보험료를 반환한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해당되지 않고요. 2번, 고용보험기금 용도로 틀린 것은 퇴직급여 지급은 해당되지 않죠. 이 세 가지 내용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업급여의 구성 항목입니다. 이거는 앞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어요. 4과목 노동시장론에서 암기를 해봤는데 다 암기하고 계신가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실업급여는 구취 때문에, 실업을 하면 구취 때문에 이조직 광내러 간다. 그래서 구취,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돼 있어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취업촉진수당은 이조직 광내러 간다. 이주비,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다시 한번 암기를 해볼게요. 실업급여는 구취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그리고 취업촉진수당은 이조직 광내러 가야죠. 이주비,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그러면 문제 풀어보시고요. 같이 맞춰보겠습니다. 네, 1번부터 보겠습니다. 취업촉진수당 종류, 구취가 있는데 이조직 광내러 가는 거죠? 이조직 광내러 간다. 정답 1번. 취업촉진수당, 이조직 광내러 간다. 이조직 광내러 간다. 정답 1번. 구직급여는 실업급여가 구취로 구성이 되는 거죠. 3번. 취업촉진수당, 이조직 광내러 간다. 그래서 정답 1번. 취업촉진수당 아닌 것은 이조직 광내러 간다. 구직급여. 5번. 고용보험법상 취업촉진수당 혹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몇 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는가. 자, 이런 채권 관련된 시효는 무조건 3년입니다. 우리 직업상담사 2급 시험에서는 무조건 3년. 그래서 수당이든 임금을 못 받았든 지급받을 권리는 3년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 고용보험법령상 실업급여에 대한 설명 틀린 것은 실업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해서는 세금 부과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실업급여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실업급여 수급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실업급여만이 실업급여 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네, 그렇죠. 요것도 이제 정리를 해두시고요. 구직급여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가 있다. 자, 아니죠. 실업급여는 구취로 구성되어 있는데 취업촉진수당에 요것들이 포함이 되는 거죠. 구직급여가 아니고. 그래서 4번이 틀린 내용입니다. 7번.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구직급여는 실업급여와 실업급여가 구취로 구분한다.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실업급여 권리 양도 담보 안 되고요. 네, 3번, 4번 다 이제 봤던 내용입니다. 8번.
실업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실업급여는 구취, 그래서 구직급여, 그리고 취업촉진수당에는 이조직 광내러 간다. 그래서 정리해고 정답 3번. 9번 실업급여의 종류. 일단 구취가 있다 그랬어요. 구취가 있고 구취는 취업촉진수당은 이조직 광내러 간다. 그래서 구직급여 그 다음에 이조직 광내러 간다. 정답 3번. 실업급여 종류 아닌 것은 네. 여기서 이조직 광내러 간다. 인데 이조직 광내러 간다. 실업급여의 종류에 자영업자라 그랬죠.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조기 재취업 수당은 해당되지 않겠죠. 자영업자니까. 그래서 여기서 정리하셔야 되는 거는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조기 재취업 수당은 이제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 더. 여기에 이제 연장 수당이 있어요. 연장급여에는 훈련 연장급여, 개별 연장급여, 특별 연장급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이제 조기 재취업 수당과 연장급여는 제외가 된다라는 것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11번. 그래서 여기 문제 나오죠.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 종류로 틀린 것은 네. 여기도 똑같네요. 조기 재취업 수당. 정답은 1번이고요. 12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서 퇴직하는 경우. 네, 그냥 자발적인 이직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2번, 1번. 2, 3, 4번은 읽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산 폐업 등 회사의 경영사정에 의해 그만둔 경우, 신기술 도입으로 도저히 새 업무에 적응할 수 없어 그만둔 경우,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서 주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13번.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게 지급될 수 있는 급여를 모두 고른 것은 자, 이주비 가능하고요. 조기 재취업 수당 안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훈련 연장급여, 연장급여는 네, 자영업자 제외된다. 그리고 직업능력개발 수당 해당되고요.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실업급여는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었죠? 구취였어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그 중에서 이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정리합니다. 구직급여는 수급하려면 피보험 단위기간이 충족돼야 합니다.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이제 근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18개월 180일을 기억을 해두세요.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근무. 다음 이직 사유가 수급 자격의 제한 사유가 아니어야 하고요. 근로 의사와 능력 있어야 하고 구직 활동, 재취업 노력을 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용 근로자의 경우에는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일까지의 근로일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3분의 1.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일이 속한 달의 이전 달, 그러니까 전달의 초일부터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일까지 네, 그 기간 동안에 3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설 일용 근로자. 네, 건설 일용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용 근로자 중에서도 조금 더 이제 특수한 계층이 되겠죠. 그래서 건설 일용 근로자의 경우에는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일 이전에 14일간 연속으로 근로 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이렇게 건설 일용 근로자는 이전 14일간 연속해서 근로 내역이 없을 것.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은 피보험 단위 기간 충족해야 한다. 이전 180일 동안, 이전 18개월 동안 이제 180일 이상. 그다음에 이직 사유가 수급 제한 사유가 아니어야 하고요. 네, 당연히 근로 의사 능력, 구직 활동, 재취업 노력을 해야 하고요. 일용 근로자일 때는 이제 전달 초일부터 인정 신청일까지 근로일수 합이 3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3분의 1, 그리고 건설 일용 근로자는 이전 14일간 연속해서 근로 내역이 없어야 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잘 구분해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복습해 보시고요. 문제 먼저 풀어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1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 수급 요건 틀린 것은 피보험 단위기간 충족해야 하고요. 2주마다 실업 인정을 받을 것. 요거는 이제 아니에요. 2주마다 실업 인정 받는 게 아니고 이제 실업 인정 신청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업 신고한 날부터 계산을 해가지고 1주에서 4주 범위 내에 지정한 날에 출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2주마다 실업 인정 받을 것 해당되지 않는 얘기고요. 이직 사유가 수급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근로의사 능력이 있어야 하고 구직활동 노력, 재취업 노력을 해야 한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틀린 것은 근로의사 능력이 있는데 취업하지 못한 상태, 실업 상태에 있어야 한다. 이직 사유가 수급 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요. 재취업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건설 일용 근로자로서 수급 자격 신청일 이전 며칠이죠? 14일간 연속 근로 내역이 없어야 한다. 정답 4번. 3번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로의사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전직 자영업을 하기 위해 이직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겠죠. 3번이 해당하지 않고요. 재취업 노력을 해야 한다. 고용보험법상 이직한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 요건 틀린 것은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내용. 그리고 4번 보시면 일용 근로자는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일까지의 근로일수 합이 3분의 1 미만이다. 그래서 일용 근로자는 이전 달 초일부터 인정 신청일까지 근로일수 합이 3분의 1 미만. 건설 일용 근로자는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일 이전에 14일간 연속으로 근로 내역이 없어야 한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요. 5번.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옳은 것은 이전 18개월이죠. 근로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의사가 있어야죠. 그리고 피보험자가 해고된 경우에는 해고 사유와 관계가 없이 있는 게 아니라 피보험자의 귀책 사유면 구직급여를 수급받기가 어렵겠죠. 구직급여를 받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틀린 내용이고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는 수급 자격이 없습니다. 정답 4번. 6번.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 관련 내용이다.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이제 18개월 180일이 아니고 조금 달라집니다.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24개월입니다. 그래서 이전 24개월 1년을 이제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해서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2년 중에 1년 이상이어야 지급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그래서 24개월 1년. 요거는 이제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영업자 24개월 1년. 자주 출제되진 않았는데, 이렇게 한번 나왔네요. 7번.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이직 후에 며칠 이내? 이직 후에 지체 없이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직급여 이직 후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8번으로 갑니다. 실업의 신고 및 인정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이직 후 14일 이내에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직 후 14일 이내가 아니라 뭐라 그랬죠? 지체 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해서 실업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지체 없이. 2번. 구직급여는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부터가 아니고요. 받은 날 다음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실업 인정받은 다음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한다. 네, 요렇게 이 선택지들 지금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구직급여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구직급여의 수급 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해서 10개월 내에 소정급여 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한다. 자,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해서 12개월 내에 소정급여 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한다 라고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12개월이에요. 구직급여는 수급 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네, 그렇죠. 그래서 실업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서 지급을 합니다. 정답은 4번.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 일액의 산정 방법으로 틀린 것은 이것도 정리하시면 문제 보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수급 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 산정된 평균 임금을 기초 일액으로 한다. 그래서 마지막 이직 당시에 산정된 평균 임금을 기초 일액으로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서 산정된 요 평균 임금이 이제 2번으로 가서 마지막 사업에서 이직 당시 일용 근로자였던 자의 경우에는 산정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요 1에서 계산한 요 평균 임금이 통상임금,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액을 기초 일액으로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평균 임금으로 하는데 이게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요거 통상임금으로 한다라는 건데, 근데 문제는 일용근로자는 제외가 돼요. 그래서 2번이 틀린 내용입니다. 일용근로자는 제외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번. 기초일액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나 또는 보험료 징수법에 따른 기준보수를 기준으로 낸 경우에는 기준보수를 기초일액으로 한다. 그래서 읽어보면 이제 그냥 좀 더 이제 합리적인 쪽으로 이제 명시가 되어 있죠. 합리적인 쪽으로 정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산정된 기초일액이 그 수급 자격자의 이직 전 1일 소정 근로시간에 이직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 기초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이것도 그냥 이렇게 읽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그 산정된 그 이 금액이 최저임금법 가지고 계산한 것보다 낮으면 최저임금 기준으로 한 계산 금액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저임금 이상 이제 보장을 해주는 계산으로 한다. 요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네, 10번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180일 이상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구직급여 수급 요건 관련된 문제까지 정리했습니다.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입니다. 요 부분은 가끔 출제가 되는 내용인데요. 암기를 하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가로축은 피보험 기간, 세로축은 이직일 현재의 연령으로 구분하고 있어요. 피보험 기간과 연령에 따라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가 다릅니다. 그리고 장애인은 50세 이상인 것으로 간주해서 이 표를 적용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한번 암기하면 또 못 외울 것도 없습니다. 자, 50세 미만부터 보시면 120일부터 30일씩 늘어나죠. 네. 한 칸당 30일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세 이상 연령에서는 120일은 동일하고 그 다음부터는 30일씩 더 많아요. 그쵸? 50세 미만보다 30일씩 더하면 50세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피보험 기간 가로, 그리고 연령 세로,
피보험 기간 한번 볼게요. 1년, 3년, 5년, 10년 미만까지 있고 그 다음 10년 이상 이렇게 5칸입니다. 1, 3, 5, 10 그 이상 1, 3, 5, 10 그 이상이네요. 그리고 연령은 50세 미만 이상 이렇게 구분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 50세 미만부터 작성을 하면 돼요. 차례대로 120부터 120에서 30씩 쭉 더하면 되고 50세 이상은 120 그대로 똑같고 그 다음부터는 50세 미만보다 30씩 커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암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그리고 장애인은 50세 이상으로 본다 라고 했으니까 자 한번 써보면서 해볼게요. 가로축은 피보험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로축은 연령이었어요. 이직일 현재 연령. 그래서 50세 미만이 있었고 미만 그리고 50세 이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보험 기간은 1, 3, 5, 10이었어요. 그래서 1, 3, 5, 10 그리고 10년 이상 그리고 여기는 다 미만이죠. 네, 미만.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는 거죠. 50세 미만, 50세 이상 120일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120일 이렇게 있고 50세 미만은 30일씩 늘어납니다. 이렇게 180, 210, 240 네, 이렇게 30일씩 늘어나고 50세 이상은 120일 똑같고 여기서 30씩 더해주면 된다. 네,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두 번 연습하면은 여러분 다 암기하실 수 있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다. 그래서 암기를 해놓으면 나오면은 이제 하나 맞추는 거죠. 그래서 암기를 해두시면 뭐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암기해 보시고요. 문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네, 1번부터 같이 볼게요. 구직급여의 소정급여 일수는 장애인 근로자 A씨, 일단 장애인이에요. 장애인이면 50세 이상과 동일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A씨가 4년간 근무하던 회사를 퇴사하고 직업안정기관으로부터 수급 자격을 인정받았다. 구직급여. 그러면 50세 미만 그리고 50세 이상이 있고 1년, 3년, 5년, 10년, 10년 이상. 그래서 여기가 120일이고 둘 다 120일, 30씩 더하면 되죠. 150, 180, 210, 240. 그리고 여기서 30씩 더하면 180, 210, 240, 270. 이렇게 된다. 그러면 장애인 A씨가 4년간 근무했으니까 5년 미만 여기에 속하게 되겠네요. 그래서 210일. 정답은 4번. 2번도 해볼게요. 5년 이상 10년 미만이다. 그러면은 여기네요. 여기고 현재 연령이 30세 미만이면 210일. 정답은 3번이에요. 다음 3번도 지금 해볼게요. 피보험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이다. 그러면 또 여기에 해당되네요. 50세 이상이면 240일. 그래서 정답은 4번. 4번. 35세인 근로자 갑은 2012년 4월 11일부터 2013년 5월 31일까지 재직하다가 이직하였다. 피보험 기간이 14개월이래요. 그러면 이거 또 한 번 더 연습을 해보죠. 뭐. 네. 피보험 기간 그래서 1, 3, 5, 10, 10년 이상 그리고 연령은 50세 미만, 50세 이상 그래서 35세니까 여기에 해당되고요. 처음 120이고 150, 180, 210 이렇게 240이 되는데 14개월이니까 3년 미만이죠. 1년 이상 3년 미만. 그럼 여기에 해당되니까 150일에 해당된다. 정답은 3번입니다. 5번.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의 수급 수준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요소는 구직급여 수급 계산하는 데 있어서 가입 기간에 따라 그 수급 일수가 달라졌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연령에 따라 달라졌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평균 임금을 곱해서
요 일수를 계산하는 거니까요. 평균 임금을 기초로 한 그 일액으로 이제 계산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가족 수는 구직급여 금액과 이제 관련이 없습니다. 6번. 고용보험 법령상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보험 기금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서 대량 실업의 발생이나 그 밖의 고용상태 불안에 대한 준비금을 여유자금으로 적립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개정의 연말 적립금의 적정 규모는 요거는 그냥 문제에서 암기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 적립금 적정 규모 1.5배 이상 2배 미만이다. 1.5배에서 2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용보험 사업입니다. 고용보험법이니까 고용보험 사업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어요. 자, 고용보험 사업하면 요 세 가지는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사업 세 가지. 자,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 그리고 실업급여 사업이 있고요.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 전후휴가 급여가 있습니다. 다시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이 있고 실업급여 우리 방금 정리했죠. 그리고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 전후휴가 급여 관련된 내용 고용보험 사업이다. 네. 그래서 밑에 나오는 내용은 이제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이 있고 이제 실업급여나 육아휴직급여 관련 내용을 섞어 놓은 다음에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이 아닌 것은 맞는 것은 이렇게 고르는 문제들, 구분하는 문제들이 주로 나옵니다. 그래서 주로 실업급여 사업과 잘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네, 요 고용안정과 직업능력 개발을 염두에 두고 내용을 보면 다 정리가 되는 내용입니다. 고용 창출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지역고용 촉진 사업, 고용 창출 지원 사업, 지역고용 촉진 사업, 고령자 고용 촉진 지원 사업, 네, 임금 피크제 지원금 사업이고요. 고용 유지 지원금 사업도 포함되고요. 고용 안정 및 취업 촉진 관련된, 그리고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시설에 대한 지원도 이제 포함이 된다.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는 오답지, 실업급여는 고용 안정 직업 능력 개발 사업이 아니라 이렇게 별도의 영역으로 다루고 있죠. 그래서 고용보험 사업 요 세 가지는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육아휴직, 실업급여, 그리고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 이렇게. 그러면 문제 풀어보시고요. 같이 또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1번부터 보겠습니다. 고용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고용보험 사업 세 가지. 네, 실업급여,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 사업, 그리고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 전후휴가 급여 관련 내용이 고용보험 내용이었어요. 정답 1번. 2번.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 아닌 것은 조기 재취업 수당은 뭐예요? 실업급여잖아요. 그래서 1번 틀린 내용. 그리고 고용창출, 지역고용 촉진, 임금 피크제 지원금 다 고용안정 관련된 내용이고요.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 내용 아닌 것은 광역구직활동비, 실업급여죠. 구취 때문에 이조직 광내로 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 내용이 아닌 것은 지역고용의 촉진, 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 고용 촉진 시설에 대한 지원. 네, 이렇게 보면 이제 다 고용안정 관련 사업이고요. 공과금 면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음 5번. 지역고용 촉진 지원금 지급 요건. 네, 요거는 처음 나오는 내용인데요. 문제로 확인하시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지역고용 촉진 지원금 지급 요건. 지역고용 계획이 제출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전 신설 증설된 사업의 조업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2년이 아니고요. 1년 6개월 이내에 시작되어야 합니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1년 6개월이다. 1번이 틀린 내용. 그래서 1년 6개월로
이제 붙여서 정리하시고요. 지역 고용 계획의 실시 방향과 고용된 피보험자에 대한 임금 지급 상황이 적힌 서류를 갖추고 시행을 하여야 하고요. 이전 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의 조업이 시작된 날 현재 그 지정 지역이나 다른 지정 지역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그 이전 신설 증설된 사업의 피보험자로 고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해당 지역 사람들 구직자를 좀 더 우대해야 된다라는 거죠.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 사업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6번으로 갑니다. 고용보험법상 사업주에게 고용 창출에 대한 지원으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경우 아닌 것은 고용 창출에 대한 지원으로 지원금 줄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정기적인 교육, 훈련, 안식휴가 부여, 교대 근로 또는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하여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해당이 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 후 운영하여 고용 환경을 개선하고 실업자를 고용해서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이것도 지원할 수 있는 경우고요. 직무의 분할, 근무체계 개편, 시간제 직무 개발 등을 통해서 실업자를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고 시간제로 근무하는 형태로 해서 새로 고용하는 경우 실업자를 이렇게 새로 고용하는 거는 맞는데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고가 아니고요. 정하지 않고라고 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고 시간제로 근무하는 형태로 해서 새로 고용하는 경우는 고용창출 지원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내용.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성장 유망 업종에 해당하는 창업기업이 실업자를 고용할 때에 고용창출 지원금 받을 수 있습니다. 7번.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해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지원 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는 대상자로 틀린 것은 지원 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는 대상자 일용 근로자 가능하고요. 단기간 근로자 포함됩니다.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그래서 일용, 단기간, 기간제 이렇게 더 지원 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는 대상자가 되고요.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용, 단기간, 기간제 근로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용 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 사업 관련 내용, 관련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네, 고용보험 사업이 3가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3가지.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 사업. 그래서 방금 정리한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실업급여 앞에서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 전후휴가 급여 관련 내용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출산 전후휴가 급여는 고용보험법이지만 육아휴직과 관련된 내용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에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법이고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 그 법에서 일가정 양립 지원 관련 법에서 다루고 있다. 요거를 이제 구분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법이다. 이렇게 급여 관련된 거는 이제 아무래도 고용보험료와 관련이 되니까요. 고용보험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 기간, 육아휴직 급여 혹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신청 기간입니다. 자, 먼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에 몇 개월,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시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에 1개월에서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돼요. 그리고 다음 사유로 급여를 신청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연장되는 사유가 있어요. 연장되는 사유에 해당이 되면
그 사유가 끝난 이후 30일 이내, 한 달이죠. 3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연장되는 사유를 보면 천재지변, 어쩔 수 없는 경우죠. 그리고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 부상인 경우, 혹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직계 존비속의 질병 부상, 그러니까 본인이나 배우자가 아프거나, 혹은 존속이면은 존대, 윗사람이잖아요. 수직으로 윗사람을 말합니다. 이제 나와 배우자의 부모님 혹은 증조부, 이렇게 아프시면은 연장이 가능하고요. 비속, 자녀죠. 그래서 아래로 내 자녀나 내 손자가 아프거나 하면은 그 사유가 끝난 이후 30일 이내로 이제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의무복무 중인 군인은 이제 신청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연기가 된다. 그리고 범죄 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중인 경우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 사유가 끝난 이후로 30일 이내까지 연장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오답지로 자주 나오는 게 직계 존비속이 아니라 형제 자매 질병 부상이 이제 이 연장 사유로 나오는데, 요거는 잘 구분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형제 자매는 직계 존비속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해당되지 않는다. 연장할 수 없다. 다시 한번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기간 정리합니다. 육아휴직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끝나고 12개월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고요. 신청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끝난 이후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부득이한 경우, 천재지변 혹은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 속의 질병 부상, 그리고 의무복무 또는 형의 집행, 이렇게 해당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리를 해보시고요.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1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고요.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직했으면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요. 피보험자가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라도 이를 이유로 하여 육아휴직 급여가 감액되어 지급되어서는 아니 된다.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면, 육아휴직을 이유로 받았다면 이만큼, 이 금품의 금액만큼 육아휴직 급여에서 감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내용이에요. 그래서 육아휴직 급여는 이제 여러분들 중에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테니까 오히려 저보다 더 이제 전문가들이실 것 같은데요. 이제 아직 육아휴직 급여를 안 받으신 분들은 이 내용을 꼭 기억을 하셔가지고, 사장님이 갑자기 육아휴직한다고 축하한다고 선물을 준다. 그러면은 일단은 이 선물로 육아휴직 급여를 퉁치는 건 아닌지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번 마저 볼게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로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2번,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 기간은 육아휴직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이후 12개월 이내. 정답은 4번. 한번 괄호에 들어갈 숫자. 육아휴직 급여 배우자 질병으로 신청을 못했으면 연장 사유가 됩니다.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 다음,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간에 연장 사유가 아닌 것은 형의 집행, 배우자의 질병, 천재지변. 하지만 자매는 안 된다. 직계 존비속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육아휴직 급여액은 얼마냐? 육아휴직 급여액은 월 통상 임금의 80%, 그리고 최소 170이 아니고 7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입니다. 그래서 월 통상 임금의 80%인데 이게 150만 원을 초과하면
150만 원을 지급받는 거고요. 네. 그리고 월 통상 임금의 80%가 70만 원보다 작으면 70만 원을 이제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바로 보시면 요거를 기억해 주세요. 80% 그리고 70에서 150만 원 사이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 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 원을 넘으면 150만 원으로 하고 80만 원보다 적으면 80만 원으로 한다. 네, 그래서 80%, 150, 70. 정답은 1번입니다. 네, 이번에는 심사, 재심사 청구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이 처분에 대해서 심사 혹은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그 심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피보험 자격의 취득 상실에 대한 심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요. 실업급여에 대해서, 또 육아휴직급여,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의 처분에 관해서 심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돈과 관련된 것, 급여와 관련된 것, 그리고 피보험 자격 취득 상실 관련된 것에 대해서 심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용보험에서 심사를 청구하는 방식. 자, 이번에는 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입니다. 처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심사해달라는 거죠. 처분이 맞는지 심사 혹은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 그 대상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피보험 자격의 취득 상실에 대해서 심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 전후 휴가급여 이렇게 돈과 관련된 것들 처분에 관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오답지로는 이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가 아니고 건강보험료 징수 관련해서 청구할 수 있다라고 나오는데 그러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아니죠. 고용보험과 관련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사의 청구 보시면 심사의 청구하는 방식, 심사를 청구하는 방식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이제 제출을 하는 겁니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통해서 청구한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거쳐서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이 청구를 받으면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해서 고용보험심사관에게 보냅니다. 그러면 고용보험심사관은 결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정서를 다시 이렇게 보내줘요. 그래서 이 결정서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보내거나 혹은 근로복지공단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결정서에 정본을 보낸 날부터 심사의 효력이 발생한다. 결정서의 정본을 보낸 날부터입니다. 받은 날이 아니고 확인한 날이 아니고 정본을 보낸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네, 이 내용을 잘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답지로는 정본을 받은 날 이렇게 나오는데 받은 날 아니고요. 네, 이렇게 정본을 보낸 날부터 심사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재심사를 청구하게 되면 청구한 내용에 대해서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 재심사를 청구할 때 상대방은 청구 대상은 원처분을 행한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으로 한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나 근로복지공단으로 한다. 그리고 재심사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시효 중단에 관해서는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요거는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시효 중단에 관해서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이 문장 이제 암기를 해주세요. 시효가 중단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재판상의 청구와 동일하게 본다라는 것인데요. 이제 재판상의 청구를 했을 때, 재판을 받을 때, 재판의 경우에는 시효가 중단되는 경우가 있고,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 경우를 이제 재판과 동일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상 청구를 했을 때 시효가 중단되면 시효가 중단되는 거고, 재판상으로 시효가 중단되지 않으면 중단되지 않는 걸로 보는 거죠. 이 말이 시효 중단에 관하여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시효 중단이 어떤 경우에 되고 어떤 경우에 안 되는지 요것까지는 자세히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시효 중단에 관해서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다음, 심사나 재심사의 청구인은 법정 대리인이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가능하고, 특이한 거는 형제자매. 네. 그래서 형제자매 가능하다라는 거 잘 이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앞에 육아휴직급여 연장 사유에서는 육아휴직급여 연장할 때 형제자매 질병 안 됐잖아요. 직계 존비속까지만 가능했는데, 심사 재심사 청구는 형제자매도 가능하다. 요거를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도 대리인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고용보험 청구인인 법인의 법인의 임직원도 가능하고요. 변호사, 공인노무사 가능합니다. 당연히 가능하겠죠. 그리고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중에서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그래서 형제자매 잘 기억하시고, 법인, 임직원, 변호사, 공인노무사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심사관은 심사 청구를 받으면 며칠 이내에 결정해야 할까요? 3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심사관은 30일 이내에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에 결정할 수 없으면 한 차례만 연기 가능하고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사의 청구는 원처분 등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요거까지. 심사를 청구했다고 해서 원처분의 집행이 정지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게 되는데, 피보험 자격 취득 상실, 그리고 이런 고용보험 관련된 급여 등의 처분에 관해서 청구할 수 있다. 심사 청구 방법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통해서 고용보험심사관에게 하는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고용보험심사관이 심사를 하고 결정을 하면 다시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혹은 근로복지공단으로 보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효력은 결정서의 정본을 보낸 날부터 심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나 못 받았어요. 이렇게 하면은 아무 소용 없다. 몰랐어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심사를 할 때는 재심사 청구 대상은 직업안정기관의 장 혹은 근로복지공단으로 한다. 시효 중단에 관해서는 재판상의 청구와 동일하게 본다라는 것이고요. 심사 청구인은 그러니까 대리인은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그리고 임직원,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이 있다. 그리고 고용보험심사관은 3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하고 1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심사 청구는 심사를 청구한다고 해서 원처분의 집행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스스로 정리해 보시고요. 문제까지 풀어보시겠습니다. 네, 1번 문제. 심사 청구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시효 중단에 관하여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심사의 청구는 원처분 등을 한 직업안정기관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하여야 한다. 그래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그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해서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전하게 되고요. 결정은 심사 청구인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결정서의 정본을
보낸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네. 몰라요. 몰랐어요. 못 받았어요. 아무 소용 없다. 4번. 고용보험 심사관은 심사 청구인의 신청에 의해서 원처분 등의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아니죠. 네. 원처분 등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심사 청구를 한다고 해서 집행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2번. 심사 청구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심사 청구는 즉시 원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게 아니라고 했죠. 심사 청구랑은 원처분 집행되는 거랑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결정될 때까지는 계속 집행이 되는 겁니다. 2번. 결정은 원처분 등을 행한 직업안전기관의 장을 기속한다. 네, 기속한다 라는 것은 기속, 얽어맨다 라는 것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결정은 원처분을 행한 직업안전기관의 장과 이제 함께 묶여 있다. 직업안전기관과 함께 엮여 있다 라는 의미입니다. 3번. 심사의 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로 하여야 하고요. 직업안전기관은 심사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해서 심사관에게 보내야 합니다. 3번. 심사 재심사 청구, 옳지 않은 것은 실업급여 관련해서 청구할 수 있고요. 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는 시효 중단에 관하여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재심사 청구인은 법정 대리인 외에 자신의 형제 자매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재심사 청구, 심사 재심사 청구는 형제 자매도 가능하다. 고용보험 심사관은 원칙적으로 심사 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그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연장을 하는 경우는 10일 이내로 결정을 해야 한다. 4번. 심사 및 재심사 청구 관련 설명 틀린 것은 1번. 피보험 자격 취득 상실에 관한 확인에 대해서 심사 청구할 수 있죠. 피보험 자격 취득 상실,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 전후휴가급여 관련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가 있는 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하고요. 2번. 심사 청구인은 법정 대리인 외에 변호사, 공인노무사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심사관은 심사의 청구에 대한 심리를 마쳤을 때는 원처분 등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하거나 심사 청구의 전부나 일부를 기각한다. 네, 이것도 이제 읽어보고 이해가 되는 내용입니다. 정리하시면 되고요. 결정의 효력은 심사 청구인 및 직업안전기관의 장이 결정서의 정본을 받은 날이 아니라 그랬죠. 정본을 보낸 날부터 발생한다. 몰랐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네. 몰라서 못 받았어요. 뭐 이런 거 안 되고요. 보낸 날부터 발생한다. 정답은 4번. 5번. 실업급여 관한 처분에 대해서 심사 재심사를 청구하는 내용 틀린 것은 심사 청구는 확인이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를 하여야 하고요. 심사 및 재심사 청구는 시효 중단에 관하여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라고 했습니다. 심사관에 대한 기피 신청. 네, 기피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기피 신청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밝혀서 해야 합니다. 이것도 이제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심사 청구인 법정 대리인 외에 청구인의 배우자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죠. 그리고 형제 자매도 가능합니다. 정답 4번. 6번.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재심사 청구에서 재심사 청구인의 대리인이 될 수 없는 것은 법인의 임직원, 배우자, 변호사, 공인노무사 가능합니다. 형제 자매 가능합니다. 노동조합 위원장은 안 됩니다. 7번. 고용보험법상 심사 재심사 청구의 대상. 네. 보험료 징수 처분. 보험료 징수 처분. 피보험 자격의 취득 상실에 대한 확인. 네. 피보험 자격 취득 상실에 대한 확인이죠. 그래서 7번은 2번. 이렇게 해서 고용보험법 내용 정리를 했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공부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네. 오늘 또 공부한 내용들이
많기도 하고요. 또 중요한 내용들도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라도 간단하게 좀 복습하는 시간 가지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렇게 또 이번 영상도 같이 공부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더 열심히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